192페이지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 법률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개헌안을 내서 바꾸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려고 했을까요? 세금을 거둘 때 법률에 의하는 걸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법률이 없으면 세금도 거둘 수 없는 거죠. 의회에서 만드는 규칙을 법률이라고 하고 지방의회에서 만든 규칙을 조례라고 하는데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법률을 만들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법률이 아니라 조례로는 세금을 못 걷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 분권을 강화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권한을 줘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재정에 대한 권한입니다. 하지만 재정에 대한 권한을 주고 싶어도 법률에 의해서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세금을 정해서 거둘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걷거나 중앙정부가 거둔 세금을 나눠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바꾸려고 했습니다. 개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정한 세금을 못 걷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세금을 걷거나 중앙정부가 거둔 뒤에 나눠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왕 마음대로 세금을 거뒀잖아요. 왕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면 세금을 걷다 보니 이상한 세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럽 시민혁명, 영국의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등 때 왕의 마음대로 세금을 걷지 말고 적어도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동의한 것에만 세금을 거두라고 요구했었죠. 법률에 의해 세금을 거두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도 가혹한 세금 때문에 시작됐어요. 영국이 종이, 유리, 차 등까지 무거운 관세를 물리니까 미국이 독립하려고 한 거잖아요.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 누구든지 병력의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장인데 이 장 전체를 봤을 때 의무가 몇 개였어요? 네 개입니다. 교육, 납세, 근로, 국방 이것이 4대 의무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었죠. 4대 의무 가운데 의무이자 권리인 것은 뭐였죠? 근로, 즉 노동이 그래요. 32조 1항에서는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요. 특수하죠. 또 하나가 교육이에요. 교육의 권리를 가지는 한편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의무를 줍니다. 의무 교육이라고 할 때 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아이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할까요? 부모의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31조 1항에 따라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예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방의 의무에 대해 얘기해보죠. 이 국방의 의무 때문에 말이 많아요.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곤 하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 복무제 문제도 있고,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고요. 그럼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죠. 일단 헌법은 위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는 남녀 모두 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의 의무 중에 병력 형성의 의무는 남자만 집니다. 병역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해서 병역법을 살펴보니까 군대는 남자만 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는 남자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방이라는 개념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병력 형성, 징집되어 군대 가는 것, 이것만 국방일까요? 현대에서는 총력전이라고 해서 무기를 만들고 나르는 것, 평상시에 무기를 만들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 방역 등도
국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력 형성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에서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개념상 병력 형성의 의무보다 국방의 의무가 더 큰 개념이에요. 전쟁이 나면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도 무기 만들고 그런 일에 소집됩니다. 징집은 남자만 되지만 여자도 국방의 의무에 종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안 진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제가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인터뷰를 했더니 수많은 남성들이 저를 욕하더라고요. 이런 법률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정확한 표현은 국방의 의무 중 병력 형성의 의무는 남성만 지고 여성은 병력 형성의 의무를 안 진다고 될 것입니다. 최근에 왜 남자만 병력 형성의 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심해지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취업이 안 돼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 남자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여자들이 토플, 토익 점수 따고 취업 준비를 하더라는 겁니다. 남자는 그 중요한 시기를 군대에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왜 다른 사람도 같이 힘들어야 하나요? 그 사람도 안 힘들고 나도 안 힘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만 군대를 가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모병제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현대에는 기술군 중심으로 전쟁이 치러지고 군대에서 복잡한 무기 시스템을 다뤄야 할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이런 복잡한 무기들을 잘 다룰 수는 없죠. 한편 군대 복무 기간은 점점 더 단축되고 있잖아요. 외국의 경우를 봐도 첨단 무기 도입이 늘어날수록 모병제로 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장기간 군 생활을 하면서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군대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력 수로 전쟁을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병력이 많아서 피복비, 식비, 월급 등 병력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비용 때문에 무기 체계를 현대화할 돈이 부족합니다. 중국도 병력을 대폭 줄이고 있어요. 그 돈을 전략 폭격기, 탄도미사일 만들고 사는 데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병력 수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무기를 현대화하자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만 하지 말고 함께 노력해서 모병제로 가는 방법, 군대를 가더라도 장교나 하사관 위주로 하고 병사는 복무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등을 함께 도모하는 게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서로가 좋을 수 있는 플러스적인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내가 힘드니까 너도 힘들어야 한다는 식의 제로섬적인 해결 방법에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항에서는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에 복무하느라고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헌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헌법에서는 병역 의무 자체를 불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 때문에 부수적이고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2년 갔다 왔더니 나쁜 놈이네 하는 식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제 기억하세요? 이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 군 복무 기간 동안 불이익을 봤으니 가산점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헌법에서는 군 복무를 불이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군 가산점제가 헌법적 근거가 있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군 가산점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졌어요. 위헌 판결을 받아낸 당사자는 남자였는데 왜 군 가산점제가 위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군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못 간 나는 뭐냐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 제도가 사라진 걸로 오해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왜 이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을까요? 군 가산점제가 있으면
군대를 갔다 온 남자는 무조건 3, 5점을 받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3, 5점을 적게 받습니다. 헌재는 이 점이 평등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러면서 국가는 군 가산점제가 제로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여자나 장애인은 차별을 받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재정 쉽게 얘기해서 돈을 투입하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을 우대하고 싶으면 군 가산점제를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못 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을 추가로 더 채용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수단을 쓰는 것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 취지에 따라 요즘에는 군 가산점제 대신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한 플러스 알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너무 적으면 여성을, 남성이 너무 적으면 남성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해요.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에 대통령보다 국회가 먼저 나오는 이유. 보통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헌법에서도 국가기관 중에 대통령이 먼저 나올 줄 알아요. 그런데 헌법에서 가장 먼저 설명하는 국가기관은 국회예요. 대통령제라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데 왜 국회부터 설명할까요?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 기관이고 대통령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국민의 의사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를 여러 국가기관 중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이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 거죠.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권력에 헌법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했죠? 한 번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때 딱 한 번 나와요. 그 외에는 권리, 뭐뭐권 이렇게 등장합니다. 40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입법 권력이 아니라 입법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헌법상 국민만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이 가진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나눠서 위임하고 그중 하나인 입법권을 국회에 맡긴 것입니다.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행정부에다 맡기고요. 따라서 이 조항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할 때 입법권 앞에 따로 수식하는 말이 없어도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국회로 간다는 거예요. 사법권, 행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얘기했듯 요즘 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 왜 국민이 법원 판결에 왈가왈부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갖고 있는 사법권은 원래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야. 우리가 맡긴 것이지 원래 너희 게 아니야. 라고요. 사실 국민이 모든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제41조 1.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이 줄어든다. 국회는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고요. 선출 방법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의 4대 원칙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도 4대 선거 원칙에 따라 뽑고 다 이렇게 뽑아요. 보통선거는 뭡니까? 특별선거의 반대말인가요? 보통이라는 게 뭐냐면 투표권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구분되지 않고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말합니다. 평등 선거는 뭘까요? 모두 한 표씩 갖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게 평등 선거예요. 직접 선거는 뭐예요? 내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제 짝꿍이 몸살이 나서 제가 대신 2표를 행사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된다는데도 계속 우기고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탁했다고 해도 안 돼요. 헌법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 선거는 뭐죠?
투표 내용에 대해 비밀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왜 비밀 선거가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 센 권력자라고 해보죠. 제가 째려보면 하늘에서 새도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공직선거에 출마했어요. 투표자 입장에서 저를 안 뽑고 다른 사람을 뽑고 싶은데 선거 결과가 다 공개되면 어떻겠어요? 겁나서 저를 안 찍어줄 수가 없잖아요. 예전 군사정권 시절에 군대에서는 다 보이는 데서 투표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비밀 선거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막아줍니다. 제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명 이상이니까 400명이어도 되고 500명이어도 됩니다. 하지만 100명으로 줄이는 건 안 돼요. 2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 수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좀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특권이나 권한이 많은 사람이 나누어 가질 때 커질까요? 아니면 적은 사람이 나누어 가질 때 커질까요? 당연히 적은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커지죠. 여기서 대법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법관들이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할 1인당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일을 덜기 위해서 상고법원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반면에 민병 같은 곳에서는 상고법은 만들지 말고 그냥 대법관 수를 늘리면 되지 않냐고 해요. 대법관을 늘리면 대법관 1인당 일거리는 줄잖아요. 그런데 대법관들이 2023년 들어서 대법관 4명을 6년에 걸쳐 차례로 늘리자고 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동안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절대 안 된다고 해왔어요. 왜 그럴까요? 13명 중 하나일 때 하고 100명 중 하나일 때 하고 권한이 어떻겠어요? 이 얘기랑 같습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지면 국회의원 한 사람의 특권과 권한이 세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겠죠.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월급 반으로 깎고 보좌관 수 반으로 줄이는 대신 국회의원 수 2배로 늘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국회의원 수를 2배로 늘리면 300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600명 중 하나가 돼요. 그러면 권한도 600분의 1로 쪼개지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 네덜란드나 북유럽 국회의원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와 북유럽의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대로 하려면 우리나라에는 훨씬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해요. 2015년 기준으로 스웨덴은 인구 27,276명당 국회의원이 한 명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16만 7,400명당 한 명입니다. 그곳 국회의원들은 적은 대표들을 대표하면서 적은 국가기관을 맡아서 훨씬 더 집중도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지역구 주민이 20만이 넘고 피감기관이 10개가 넘어요. 사실 정신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국회의원 50명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만큼이나 권한이 센 국회의원이 탄생합니다. 50명이 법을 다 만들고 국가기관을 다 통제하고 예산 다 감독하면 얼마나 권한이 세지겠어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법률이 공직선거법이에요.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 합니다. 헌법 42조에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4년에 한 번 선거할 때마다 선거구를 새로 정해요. 인구가 계속 변하니까 매번 선거할 때마다 선거구를 정합니다. 이렇게 선거구를 정할 때 법률에 따라 해야 해요. 공직선거법 뒤에 보면 선거구가 쭉 적힌 표가 붙어 있거든요. 4년에 한 번 선거구를 정할 때마다 그 표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서 선거 치르고 또 다음번엔 인구 편차를 조정해서 법 바꿔서 선거 치르고 이런 식으로 해요. 선거구 때문에 매번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을 바꾼다고 보면 됩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했죠. 선거구도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거구를 정하는 겁니다. 반면에 시구의원 선거구는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는 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이죠.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에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당 시의원 선거구는 2개로 한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한 지역에 여러 개 선거구가 있을 때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은평구에 두 개의 선거구가 있다면 은평갑, 은평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갑, 을, 병, 정을 붙이는 것처럼 시의원 선거구는 1, 2, 3, 4로 구의원 선거구는 가나다라로 합니다. 제42조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할까? 국회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회의원 임기의 최대한을 보장하는 것이냐 혹은 최소한을 하는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려요. 만약 국회의원 임기의 최대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4년을 하라는 것이니 4년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로 그만두게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최소한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4년은 국회의원을 하라고 해야 하기에 중간에 그만두게 하지 못하겠죠. 최근 국회의원이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소환하여 파면하는 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일 뿐 아니라 이미 법안도 발의한 바 있어요. 그런데 만약 42조가 국회의원의 임기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한다면 헌법 개정 없이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조항이라면 개헌이 필요 없지요. 전 당연히 최대 보장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변호사 겸직 못한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를 못해요. 왜냐고요?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법률이 정해놓은 직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국회의원은 변호사 겸직을 못해요. 그래서 전 변호사 자격을 어떻게 했냐 하면 휴업 신고를 해놨어요. 그런데 19대 국회 때만 해도 변호사 겸직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겸직 변호사들이 1년에 300에서 400건씩 소송을 수임했어요. 그 돈을 엄청 벌었겠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전 못합니다. 뭐 억울하진 않아요. 변호사만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의 임원 같은 것도 못합니다. 제44조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불체포 특권으로 행정부의 국회 무력화 막기.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권이 두 개 있어요. 바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입니다. 그럼 44조 1항의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건 불체포 특권일까요? 면책 특권일까요? 힌트는 45조입니다. 45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눈치채셨나요? 44조는 불체포 특권, 45조는 면책 특권입니다. 불체포 특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체포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행법인 경우엔 체포가 됩니다. 국회가 동의해줘도 체포가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회기 중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회기 중이란 국회가 열려 있다는 얘기인데 회기는 국회가 정해요.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제 몇 차 회기로 정합니다. 하면서 회기가 시작됩니다. 회계법에 의해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자동적으로 회계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회기 중인 경우 현행범이면 바로 체포 가능하고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체포할 수 있습니다. 1항은 회기 중이었다면 2항은 회기 전이에요. 회기가 아닐 경우 현행범이라면 당연히 체포되죠. 현행범이 아니면 어떨까요? 회기가 아닐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회가 요구하면 불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회 요구로 풀어져야 할 것일 뿐 애초에 체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행범은 회기 중이든 전이든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체포가 되고 회기 전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가능하지만 회기 중에 국회가 풀어달라고 요구하면 풀어줘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력화하는 걸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때 국회의원들을 막 체포한 적 있었잖아요. 이게 그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기무사에서 만든 촛불집회 대책 문건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건에서 계엄 선포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계엄 선포 시 국회가 계엄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이걸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성립이 안 되니까 계엄을 해제할 수 없잖아요. 야당 의원들 체포해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한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식으로 군을 동원하여 국회에 투입시켰지요. 당시 시민들과 기자, 국회 직원, 의원 보좌관 등이 헌신적으로 계엄을 막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끌려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이 필요합니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 회의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을 말하면 45조는 면책특권 얘기예요. 면책특권이 뭐냐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회의석상에서 땡땡땡 의원이 땡땡씨 돈을 먹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책임을 질까요? 안 져요. 그래서 이런 의혹 제기가 자주 이루어져요. 만약에 사실관계가 100% 확인돼야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혹만으로 이상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줍니다.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 노회찬 전 의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삼성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노회찬 전 의원이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과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을 썼는데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 반면에 인터넷에 올린 것은 국회 내에서 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린 행위를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폭로하려고 하면 그 방법을 매우 주의 깊게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46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지 말 것. 자, 청렴의 의무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역시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뭘까요? 19조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양심은 신념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무를 행할 때 외부의 지시를 따르지 말고 본인의 내면의 신념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사망 역시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47조 1. 국회의 정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 임시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정기 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는 기간과 집회 요구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매년 9월 1일은 정기회 시작되는 날. 국회 회기에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어요. 국회법에 의해서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 1일부터 하고 100일 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회는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열립니다. 정기회가 아닌 건 모두 임시회라고 하는데 임시회는 대통령령이나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리고요. 이렇게 임시회는 회기를 열어달라는 능동적인 요구 행위가 있어야 해요. 정기회처럼 자동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최근 국회법은 2월, 3월, 6월, 5월 및 2월, 3월, 4월, 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물- 물론 이 원칙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기회와 임시회 모두 무한정할 수는 없어요. 회기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기에는 100일을 초과하면 안 되고 임시에는 30일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앞서 대통령의 요구로 임시회를 열 수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임시회 열어달라고 요구할 때는 당연히 요구하는 이유랑 기간을 명시해야 하고요.